아버님, 냄새, 냄새. 제발 그 냄새 나는 것 좀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80평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현관. 아침부터 며느리 박혜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실크가운 차림으로 코를 틀어막은 채 방금 밖에서 폐지와 빈병을 주워온 시아버지 김철중을 경멸스럽게 노려봤다. 김철중의 허름한 조끼와 낡은 운동화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미안하다. 아가. 이거라도 주워다 팔아야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지. 김철중은 자식보다 어린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손에 쥔 비닐봉지를 등 뒤로 숨겼다. 그는 3년 전 하나뿐인 아들 민수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아들이 남긴 거액의 보험금과 유산으로 며느리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지만 정작 아들의 아버지인 김철중은 이 집의 짐덩어리이자 냄새나는 하인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깟 통닭이요. 제가 민준이한테 황금으로 만든 통닭도 사줄 수 있어요. 아버님이 주온 그 더러운 돈으로 사온 거 우리 민준이 입에 대게 할 것 같아요. 당장 내다 버리세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시아버지까지 구박해서 폐지 줍게 만든다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박혜진은 분이 안 풀리는지 발로 시아버지의 봉지를 걷어찼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빈 깡통들이 대리석 바닥을 굴러다녔다. 엄마, 왜 그래?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손주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다리를 껴안았다. 며느리 박혜진은 그 모습에 더욱 기가 차다는 듯 소리쳤다. 김민준, 너 이리 안 와? 그 냄새나는 조끼 만지지 말랬지. 너까지 병균 옮으면 어떡할 거야. 저리 비켜. 그녀는 아들을 잡아채듯 떼어내고는 김철중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아버님, 똑똑히 들으세요. 내일 당장 그 조끼랑 옷가지들 다 내다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다신 집안에 그 쓰레기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아버님 짐 싸서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김철중은 그저 알았다. 미안하다. 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끌고 안방으로 쾅소리 나게 들어간 뒤 김철중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깡통들을 주워 담았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했던 그의 거칠고 두꺼운 손이 이제는 고작 깡통 몇 개를 줍기 위해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조금만 더 참자. 내 아들 민수야. 내가 남긴 저 핏줄을 위해서라면 이까짓 모욕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오후 박혜진은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을 잡다가 말고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거실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김철중을 불렀다. 아버님, 잠깐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김철중이 쭈뼛거리며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혜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님 명의로 된 그 깡촌 시골집 말이에요. 돌아가신 할아버님 명의로 50년째 뭉겨 있어서 팔 수가 없다네요. 아니, 사람은 죽으면 사망신고를 바로바로 해야지 여태 뭘 하신 거예요. 김철중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 시골집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아들 민수와 함께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유일한 장소였다. 그 집은 안 된다, 아가. 그건 못 팔아. 거긴 내 남편 어릴 때 매년 여름마다 가서 물고기도 잡고 내가 업어주던 그런 곳이야. 박혜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푸아, 추억이요? 아버님 지금 장난하세요? 그놈의 추억이 밥 먹여줘요, 돈을 줘요? 지금 우리가 이 80평짜리 아파트 관리비 내고 제 차 유지비에 민준이 영어 유치원비까지 돈 들어갈 때가 얼만 줄 아세요? 썩어가는 초가집 하나 있는 그 땅 1억이라도 쳐줄 때 당장 팔아치워야 한다고요. 1억? 거긴 그런 곳이 아니야. 시끄럽고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 여기서 사람처럼 살게 해드렸으면 아버님도 보답을 하셔야죠.
다음 주에 법무사 데리고 사람 보낼 테니까 상속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세요. 아셨어요? 혜진은 아이의 대답을 강요했다. 김철중이 망설이며 대답을 못하자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온갖 고지서들을 김철중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것 보세요. 이게 다 이번 달 카드값이고 관리비예요. 냄새나는 폐지 주워서 푼돈 버실 생각 마시고 이런 거나 해결하시란 말이에요. 아, 정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늙은이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 종이 고지서가 흩날리며 김철중의 뺨을 스쳤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고지서를 주었다. 아가, 내가 지금 1억에 팔아치우려는 그 땅이 내가 발 딛고 선 이 아파트 수백 채를 사고도 남는 금싸라기 땅인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김철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박혜진은 그런 시아버지가 못마땅했지만 일단 도장을 찍겠다고 생각했는지 에이 재수 없어. 한마디를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김철중의 눈에 순간 얼음장 같은 냉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12시 모두가 잠든 시각. 김철중은 자신의 좁아터진 쪽방문을 조용히 잠갔다. 그리고는 낡은 장판 한 구석을 걷어냈다. 그러자 먼지 쌓인 나무 바닥 밑으로 위장된 강철 금고의 다이얼이 드러났다. 그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돌리고 지문을 인식시켰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나 금괴 타이는 없었다. 그 안에는 단 2가지만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대성섬유라고 적힌 낡은 주식증서 뭉치와 법인 인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 민수가 죽기 직전 병상에서 찍은 갓 태어난 손주 민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김철중은 그 사진을 꺼내어 거친 손으로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민수야, 내 아들아. 내가 떠난 지도 벌써 3년이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저 여자가 내 어미, 내 아내가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널 들볶더니 이젠 내 핏줄까지 구박하며 이 애비까지 내쫓으려 하는구나. 김철중은 사실 국내 1세대 섬유기업인 대성섬유의 숨은 창업주이자 수천억 대 자산을 보유한 김 회장이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자신의 재산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다. 아내와 사별한 후 유일한 아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아버지, 저는 혜진이와 민준이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이룬 건 아버지가 누리세요라고 말하던 착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사고로 허망하게 떠났다. 죽기 직전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피를 토하며 유언을 남겼다. 아버지, 혜진이, 저 사람. 사실 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여자예요. 하지만 민준이, 우리 민준이, 제 어미 손에 맡기면 분명 잘못될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제 아들 민준이만큼은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그것이 김철중이 무능하고 냄새나는 폐지 줍는 늙은이로 3년간 며느리 곁에 머문 이유였다.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 박혜진의 본색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손주 민준이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철중은 금고 깊숙한 곳에서 위성전화기 한 대를 꺼내 전원을 켰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전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중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게 변했다. 약한 노인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윤 비서. 박혜진 그 여자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 내 명의로 된 그 시골집. 대성섬유 발원지인 그 공장 부지를 팔아치우려고 법무사까지 고용했다더군. 예상했던 바입니다, 회장님. 이미 법무법인 쪽에는 저희 사람이 심겨 있습니다. 좋아. 박혜진 계좌 추적은 어떻게 되어가나? 내 아들 보험금 벌써 바닥을 보일 텐데. 말씀대로입니다. 주식 투자와 명품 구입으로 대부분 탕진했고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도 겨우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가 다가오는군. 좋아. 내일 오후 2시. 백화점 본점 VVIP 라운지.
내가 직접 들르겠네. 우리 손주 민준이 가을 옷 최상급으로 몇 벌 준비해 두게. 아니, 자네는 나오지 마. 점장한테만 일러둬. 아직은 내가 미끼를 물 때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김철중은 다시 전화기를 금고에 넣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아가,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늙은이가 내일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 주마. 과연 내가 어떤 표정을 지를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나. 어머, 혜진이 너 남편 복은 없어도 시아버지 복은 있나 보다. 어머? 복은 무슨? 완전 짐덩어리지, 짐덩어리. 다음날 오후 박혜진은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 시아버지에게 퍼부었던 막말은 까맣게 잊은 채 값비싼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친구 중 하나가 그래도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대단하다라고 하자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뗐다. 얘 말도 마. 아침마다 냄새나는 폐지 주워오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퀴퀴한 냄새 피우지. 내가 정말 보살이라 참고 사는 거야. 그나마 말기라도 알아들으니까 다행이지. 치매라도 와봐. 당장 요양원에 갖다 버릴 테니까. 혜진은 친구들의 가식적인 위로를 즐기며 커피 잔을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라운지 가장 안쪽 일반 고객들은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퍼스트 클래스 구역의 문이 스르르 열렸다. 혜진의 친구들이 어머 저기 누가 왔나 봐. 점장이 90도로 인사하네라며 수근거렸다. 혜진도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늘 냄새나는 조끼만 입고 있던 시아버지 김철중이 앉아 있었다. 아니, 김철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했으며 낡은 운동화 대신 반짝이는 최고급 수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가 입은 짙은 네이비색 맞춤 양복은 그 어떤 재벌 회장보다 더한 위엄을 뿜어냈다. 백화점 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의 옆에 무릎을 꿇다시피 한 자세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김 회장님,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신상인데 혹시 손주분께. 김 회장님, 손주? 혜진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저 영감탱이가 저렇게? 혹시 닮은 사람인가? 그 순간 회장님이라 불린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혜진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평소 며느리 앞에서 공포와 미안함에 젖어 바닥만 보던 그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서늘한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다. 쨍그랑. 혜진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다. 점장이 놀라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하고 달려오는 사이 혜진은 넋이 나간 채로 그 회장님을 가리켰다. 아버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까지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겁에 질린 늙은이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당황한 듯 벌떡 일어나더니 점장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엉겁결에 바닥에 쏟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 담당인데 여길 닦다가 그만. 김철중은 허둥지둥하며 근처에 있던 청소 카트에서 걸레를 꺼내 들고는 굽신거리며 혜진과 점장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손님 놀라셨죠? 미안합니다. 점장도 당황한 혜진의 친구들도 어머 청소부였잖아. 깜짝 놀랐네. 혜진이 너 시아버지랑 닮아서 헛것을 봤나 보다라며 웅성거렸다. 김철중은 그 틈을 타 얼른 치우겠습니다. 라며 걸레를 쥔 채 직원용 비상구로 황급히 사라졌다. 혜진은 멍하니 그가 사라진 비상구 문만 바라봤다. 청소부?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 눈빛, 그 양복. 그리고 점장이 김 회장님이라고 불렀어. 혜진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저 늙은이가 나를 속였어? 박혜진은 친구들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백화점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외제 차의 시동이 꺼질 정도로 거칠게 운전하며 아파트로 돌아왔다. 김철중.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찼다. 이 영감탱이가 감히 나를 속여. 회장이라고? 그럼 그동안 폐지는 왜 주었어? 왜 내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를 한 거야? 혜진은 비밀번호를 누를 새도 없이 키를 꽂아 돌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시아버지의 쪽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그녀는 방 안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낡은 이불을 찢듯 걷어내고 장롱문을 열어젖혀 몇 벌 되지도 않는 낡은 옷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디다 숨겼어? 돈, 통장, 어디다 숨겼냐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방바닥을 뒹굴었다. 그때 낡은 장판 한 구석이 살짝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혜진의 눈이 번뜩였다. 여기구나. 그녀는 손톱이 부러져라 장판을 뜯어냈다. 하지만 그 밑에 있어야 할 금고는커녕 그 어떤 비밀 공간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먼지뿐이었다. 김철중이 백화점으로 향하기 전 이미 윤비서를 시켜 금고를 더 깊숙한 곳, 혜진이 절대 찾을 수 없는 벽 안쪽으로 옮겨 숨긴 뒤였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혜진이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현관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D-D-D- 김철중이었다. 이번에도 역시나 밖에서 주워온 폐지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혜진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현관까지 달려나갔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김철중은 난데없는 며느리의 고함에 화들짝 놀라며 손수레를 놓쳤다. 아가, 왜 이리 화가 났어? 나야 뭐. 늘 하던 대로. 저기 고물상에 박스 팔러. 김철중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내 보였다. 이거 봐. 오늘 4,300원이나 벌었어. 우리 민준이. 이딴 거 말고. 혜진이 김철중의 손을 뿌리쳤다. 돈이 바닥에 흩어졌다. 백화점 VVIP 라운지. 거기서 뭐 하셨냐고요? 회장님? 김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뭐 했냐고요? 혜진이 소리를 질렀지만 김철중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공포에 질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백화점? 아가 내가 거길 어떻게 가? 나는 거기 뒷골목에서 박스만 주워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시침이 떼시는 거예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점장이 아버님한테 90도로 절하는 거. 그때 김철중이 갑자기 하고 손뼉을 쳤다. 혹시 나랑 닮은 사람 말하는 거구나. 아까 거기 뒷문에서 나오는데 어떤 엄청 좋은 차가 서더라고. 거기서 내린 사람이 나랑 얼핏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가. 내가 그런 높은 양반이랑 닮았다니 영광이네. 김철중은 어수룩하게 웃어 보였다. 그 완벽한 연기, 티끌 하나 없는 알리바이. 혜진은 순간 혼란스러웠다. 내가 정말 헛것을 본 건가? 아니면 닮은 사람인가? 하지만 그 눈빛은? 혜진이 주춤하는 사이 김철중은 흩어진 동전들을 주우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가가 요즘 돈 문제 때문에 힘든가 보구나. 이 늙은이가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미안하다. 미안해. 그 불쌍한 모습에 혜진은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잠시 가라앉았다. 그래. 저 늙은이가 회장일 리가 없지. 내가 미쳤나 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진짜라면, 저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연기하는 거라면. 혜진의 머릿속에서 탐욕이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시아버지가 진짜 부자라면,
그 상상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렇다면 저 시골집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짜리일 수도 있어. 멍청하게 1억에 팔아치울 뻔했네. 다음 날 아침 김철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며느리 박혜진이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심지어 메뉴는 김철중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이었다. 아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어제 제가 미쳤었나 봐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버님한테 괜히 화풀이를 했지 뭐예요. 어서 앉으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끓여봤어요. 혜진은 김철중의 수저까지 밥그릇 위에 정갈하게 놓아주었다. 김철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밥상에 앉았다. 며느리는 심지어 김철중의 어깨까지 주물렀다. 아버님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민준이 아빠. 민수 씨도 하늘에서 보면 저 욕하겠죠. 아버님 앞으로 제가 진짜 딸처럼 잘 모실게요. 네? 혜진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김철중은 속으로 여우 같은 년이라고 읊조렸지만 겉으로는 감격에 겨운 듯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다. 아이고 아가. 내가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혜진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김철중이 폐지를 주우러 가려고 하면 아버님. 이런 험한 일은 이제 하지 마세요. 라며 손수레를 빼앗았고 철 지난 옷만 입는 것이 안쓰럽다며 백화점에서 비싼 옷들을 사다 바쳤다. 김철중은 그런 며느리의 효심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혜진은 검은 물체가 담긴 탕약 그릇 하나를 들고 김철중의 방을 찾았다. 아버님 주무세요. 제가 아버님 기력 회복하시라고 귀한 보약 한 첩 지어왔어요. 김철중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혜진은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한 미소로 탕약을 건넸다. 이게 뭐냐? 그냥 보약이 아니에요. 요즘 아버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기억력에 좋은 약재들로만 다렸어요. 비싼 거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마시고 다 드세요. 기억력에 좋은 약이라는 말에 힘을 주는 혜진의 목소리가 유독 섬뜩하게 들렸다. 김철중은 탕약에서 올라오는 희미하고 역한 냄새를 맡았다. 이것은 기억력을 좋게 하는 약이 아니라 장기간 복용 시 인지 능력을 서서히 저하시키고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독초가 섞인 약이었다. 혜진은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야만 했다. 그래야 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하고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철중은 며느리의 도끼 어린 눈빛과 탕약을 번갈아 쳐다봤다. 혜진은 왜 안 드세요, 아버님? 식으면 효과 없어요라며 그를 재촉했다. 김철중은 픽 하고 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래, 내년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는 혜진이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 검은 탕약을 입에 털어넣었다. 꿀꺽꿀꺽.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버렸다. 아이고 쓰다. 하지만 우리 아가가 준 약이니 몸에 좋겠지. 고맙다 아가. 혜진은 빈 그릇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됐어. 이 약을 일주일만 먹이면 저 늙은이는 내 소나기에서 절대 못 벗어나. 혜진은 승리를 예감하며 방을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김철중은 화장실로 달려가 방금 마신 탕약을 모두 개워냈다. 그리고는 입안을 헹구며 차가운 눈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윤비서. 그래, 내가 마셨네. 아니, 마신 척했지. 지금 전부 토해냈어. 성분 분석 맡기게 샘플 좀 챙겨두지. 그래, 이제 슬슬 연기를 시작해야겠군. 저 여우가 원하는 대로 아주 그럴듯한 치매 누인 연기를 말이야.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드셔야 기억력도 돌아오시고 저랑 민준이도 오래오래 알아보시죠. 호. 박혜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조바심이 묻어났다. 그녀가 독이 든 꿀을 바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시아버지 김철중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다.
고맙다. 아가. 김철중은 혜진이 건네는 탕약을 받아들고는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반쯤 흘리고 반쯤 마셨다. 물론 혜진이 등을 돌린 순간 입에 머금고 있던 약을 방 구석에 화분에 뱉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며칠 전부터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고 숟가락을 쥐는 법을 잊은 듯 손으로 밥을 집어먹으려다 혜진에게 더럽게 라는 타박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화장실을 못 찾아 거실 구석에 실례를 할 뻔한 아찔한 연기까지 펼쳤다. 박혜진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경멸과 환희를 동시에 느꼈다. 더럽고 멍청한 늙은이. 하지만 돈만 많으면 되지. 이 약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 마침내 혜진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김철중의 품에 안기려던 참이었다. 김철중은 자신을 껴안는 민준이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봤다. 저 애야. 누구니 너는?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잖아요. 김민준. 할아버지 손주. 손주? 네. 내 아들은 민수인데. 손주는? 없어. 난 손주 없어. 김철중은 겁에 질린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며 민준이를 밀어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가 나를 몰라봐. 흑흑. 이 모든 것을 주방에서 지켜보던 박혜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끝났다. 자기 손주까지 못 알아볼 정도면 완벽해. 그녀는 울고 있는 아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어방에 쳐넣고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고용한 사설 법무법인의 박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님, 저예요. 네. 우리 아버님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방금 자기 손주도 못 알아보시네요. 어머 어떡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병원 진단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이미 다 말씀드려서 중증 알츠하이머, 즉각적인 후견인 지정필요 소견서 받아놨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랑 제일 중요한 거 그 시골집 증여 계약서까지 싹 다 준비해서 오세요. 도장 제가 다 찍어드릴 테니까. 혜진은 전화를 끊고 쪽방에서 멍하니 벽지를 긁고 있는 김철중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수천억의 재산을 손에 넣을 탐욕으로 시뻘겋게 불타고 있었다. 영감탱이. 그 백화점 VVIP실에서 날 속이려 들어? 내가 회장이든 뭐든 이젠 다 내 거야. 내 명의로 된 그 깡촌 땅도 내가 혹시라도 숨겨둔 돈도 싹 다 이 박혜진 거라고. 결전의 날 10월 29일 오전 10시. 거실 테이블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박혜진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손주 민준이는 현장학습이라는 거짓말로 아침 일찍 학교에 보내버렸다. 집안에는 며느리 박혜진과 그녀가 고용한 박 변호사,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너 나간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김철중, 세 사람뿐이었다. 혜진은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라며 억지로 그를 휠체어에 앉혀두었다. 기름진 머리에 박 변호사가 서류를 착착 넘기며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어르신, 본 서류는 김철중님의 모든 법률 행위 및 재산 관리를 며느님인 박혜진님께 위임한다는 성년후견인 개시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르신 명의의 충남 예산군 소재 토지 및 가옥 일체를 박혜진님께 증여한다는 계약서입니다. 뭐 어차피 다 한 가족이니. 김철중은 그저 하고 바보처럼 웃으며 침만 흘릴 뿐이었다. 아버님,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이제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은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박혜진은 김철중의 쪽방을 뒤져 찾아낸 낡은 막도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김철중이 일부러 흘려둔 가짜 도장이었다.
진짜 법인 인감과 재산 관련 인감은 여전히 안전한 곳에 있었다. 자, 아버님. 손에 힘 꽉 주시고. 여기에. 꾹. 박혜진이 김철중의 손을 잡아 끌어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증여 계약서의 서명란 위로 가져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1억? 아니 100억? 1000억? 이제 다 내 거야. 도장이 하얀 종이에 닿기 불과 1mm 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 박 변호사는 가방을 챙기려다 말고 그 순간을 지켜봤고 혜진은 숨을 죽였다. 그때였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철중의 손이 혜진에게 이끌려가던 그 떨리던 손이 갑자기 우뚝 멈췄다. 아버님? 혜진이 당황해서 힘을 주어 누르려 했지만 김철중의 손은 마치 바위에 뿌리를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김철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까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그의 두 눈이 혜진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거친 사업 전선을 헤쳐온 회장 김철중의 얼음보다 차갑고 칼보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김철중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방금까지 침을 흘리던 그 입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가. 네. 아버님.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고작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었더냐. 아버님. 지금 무슨. 박혜진은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도장을 찍으려던 손을 황급히 빼내며 뒷걸음질 쳤다. 박 변호사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김철중이 휠체어에 팔걸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다. 그는 3년간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폈다. 며느리의 구박에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산처럼 당당하게 펼쳐졌다. 그는 혜진이 입혀준 촌스러운 환자복 상의를 거칠게 찢어발기듯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그날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입었던 것과 같은 최고급 와이셔츠가 받쳐 입혀져 있었다. 박혜진 씨. 김철중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울렸다. 아가라는 호칭은 사라졌다. 당신. 연기한 거야? 치매 아니었어? 연기? 그래. 연기했지. 내 아들 마지막 유언 지키려고, 내 손주놈 지키려고. 내년 같은 악독한 어미 밑에서 내 핏줄이 망가지는 꼴을 볼 수 없어서 3년을 냄새나는 폐지 줍는 늙은이로. 내년이 주는 독초까지 받아 마시는 연기를 했단 말이다. 거짓말. 증거 있어? 당신이 치매 아니라는 증거 있어? 혜진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딩동 마이너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아니, 초인종이 울림과 동시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이 열렸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그날 VVIP 라운지에서 봤던 점장. 아니, 점장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윤 비서가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변호사, 그리고 2명의 제복 입은 경찰관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다. 뭐예요? 당신들 뭐야?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야. 혜진이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윤 비서는 혜진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박혜진 씨. 정정하시죠. 이 아파트는 대성섬유법인 명의의 자산이며 실소유주는 이 자리에 계신 김철중 회장님입니다. 오히려 불법 거주자는 박혜진 씨 본인입니다. 윤 비서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소리 나게 올려놓았다. 혜진이 준비했던 사기 서류들은 바닥으로 쓸려 떨어졌다. 자, 박혜진 씨가 원하던 증거들입니다. 윤 비서가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박혜진 씨가 회장님께 퍼부은 존속 학대 및 모욕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아버님 냄새 나요. 당장 나가세요. 이 늙은이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 혜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두 번째, 윤 비서는 혜진이 건넸던 탕약 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꺼냈다. 박혜진 씨가 보약이라며 회장님께 먹이려 했던 인지능력 저하 및 환각 유발 성분이 포함된 독초 성분 분석표입니다.
이는 명백한 존속 상해 미수 혐의입니다. 아니야. 난 그냥 기억력에 좋으라고. 마지막으로 김철중의 진짜 변호사가 나섰다. 혜진 옆에 있던 가짜 박 변호사는 이미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박혜진 씨가 방금 증여받으려 했던 그 시골집 말입니다. 변호사가 위성지도가 포함된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다. 이곳은 박혜진 씨가 말한 깡촌 초가집이 아니라 대성섬유의 모태가 된 제1공장 부지이자 현재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의 핵심 부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현재 추정시가 3,200억 원입니다. 1,200.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1억에 팔아치우려던 그 땅이 3,000억이라고? 김철중이 그런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선고를 내렸다. 경찰관 양반들. 내 아들의 유산을 횡령하고 손자를 학대하고 이 늙은 아비까지 독살하려 한 저 여자를 당장 끌고 가시오. 3,200. 박혜진은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입으로 되뇌다 말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푸하. 3,000억? 지금 나랑 장난해? 이 늙은 영감탱이가 진짜 치매가 왔나? 경찰 아저씨. 이 노인네가 지금 망령이 들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저기 저 인간들이 이 노인네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이라고요.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김철중의 변호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가 고용한 가짜 박 변호사를 지목했다. 박혜진 씨. 이쪽 박 변호사라는 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무장이더군요. 심지어 사문서 위조전과 사범입니다. 이자와 공모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서를 위조하고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상속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하려 한 혐의 추가입니다. 뭐라고요? 혜진의 시선이 박 변호사에게 향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가방을 들고 주랭랑을 치려다 문을 막아선 다른 변호사에게 붙잡힌 뒤였다. 그리고 이것. 윤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혜진이 얼마 전 시아버지를 끌고 가 받아낸 치매 진단서였다. 신경외과 원장. 박혜진 씨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정상소견의 김철중 회장님께 중증 알츠하이머, 즉각적인 후견인 지정 필요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오 원장, 방금 병원에서 뇌물수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박혜진 씨는 뇌물 공여 혐의 또 추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혜진은 이제 웃음기도 분노도 사라진 잿빛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듯 김철중의 발밑으로 기어왔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민수 씨 보험금 다 까먹고. 이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네? 아버님. 혜진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김철중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래도 전 민준이 엄마예요. 아버님 민준이.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한테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실 거예요. 네? 아버님.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얼음장 같던 김철중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아버님. 민수 씨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저를 용서하시길 바랄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 김철중은 자신을 붙잡은 혜진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봤다. 그리고는 3년간 단 한 번도 며느리 앞에서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들 민수가 죽기 직전 병상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내 아들. 민수 이름. 내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라. 김철중의 목소리는 지옥의 울림처럼 차가웠다. 내가 감히 내 아들 민수를 입에 올려. 내가 민수 제사상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차려준 적 있더냐.
민수가 남긴 유산으로 명품백 사들이고 골프 치러 다닐 때 내 아들은 차가운 땅 밑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게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리고 엄마? 내가 민준이 엄마라고? 김철중은 혜진의 머리채를 잡아챌 듯한 기세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매일같이 내 아들 앞에서 이 애비한테 냄새난다. 더럽다. 침짝이다 모욕을 줄 때 민준이가 내 손주놈이 어떤 눈으로 이 할애비를 바라봤는지 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더냐. 넌 내 아들을 불효자로 폐륜아로 만들고 있었어. 김철중은 혜진의 손을 뱀을 떨쳐내듯 뿌리쳤다. 내가 내게 먹이려 한 그 독약. 내 손주놈이 혹시라도 마셨으면 어쩔 뻔했어. 넌 엄마가 아니라 악마야. 김철중은 경찰관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의 마지막 유산인 민준이까지 망가뜨리는 꼴은 두 눈 뜨고 못 보겠어. 내 아들의 유언을 받들어 이 여자를 내 집에서 내 손주 곁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겠소. 당장 끌고 가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혜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일으켰다. 안 돼. 안 돼. 놔. 이거 놔. 여긴 내 집이야. 내 아들 집이라고. 아버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여보. 민수 씨. 나 좀 살려줘요. 혜진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시아버지의 냄새나는 조끼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나갔다. 사무장 박 변호사 역시 함께 연행되었다. 철커. 현관문이 닫혔다. 3년간 집안을 짓누르던 지독한 악취가 사라진 듯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윤 비서와 변호사들은 김철중에게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뒷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거실에는 김철중 혼자 남았다. 그는 3년간 연기를 위해 구부정하게 다녔던 허리를 꼿꼿이 폈지만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며느리가 내동댕이 쳤던 아들 민수의 사진을 주워 액자에 깨진 유리를 조심스레 닦아냈다. 민수야. 내 아들아. 다 끝냈다. 내가 그토록 지켜달라던 민준이. 내가 드디어 지켰다. 그때였다. 띠리링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현관 도어록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현장학습이라 속이고 내보냈던 손주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깨진 액자를 들고 서 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눈이 동그래졌다.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요? 엄마 어디 갔어요? 민준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김철중을 바라봤다. 오늘 아침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치매 걸린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또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민준인데. 김철중은 천천히 손주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사진을 든 채로 3천억 대성섬유의 회장도 치매 걸린 늙은이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10살 손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도 위험 있지도 않았다. 3년의 세월과 슬픔, 미안함이 모두 녹아있는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 아세요? 할아버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김철중은 거친 손을 들어 손주의 뺨을 쓰다듬었다. 안다. 내 손주. 김민준. 아빠를 꼭 빼닮은 내 강아지. 할애비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럼 아침에는 왜 나 몰라본다고.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김철중의 눈에서 3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며느리에게 온갖 수모를 당할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다. 이 못난 할애비가 널 지키려면
그렇게 연기를 해야만 했어. 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했거든. 우리 민준이 꼭 좀 지켜달라고. 김철중은 손주를 품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10살 민준이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다. 자신의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직감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이며 어른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젠 연기 안 하셔도 돼요. 저 다 알아요. 엄마가 할아버지 맨날 구박한 거. 저 다 봤어요. 민준이도 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진짜 할아버지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80평 아파트. 그 넓은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3년 만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묵은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6개월 뒤 봄. 충남 예산의 그 시골집. 사람들이 깡촌이라 불렀던 그곳은 3,200억 원짜리 신도시 개발 부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수십 년 된 고목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김철중은 대성섬유의 발원지인 이곳을 개발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대신 그 자리에 아들 민수의 이름을 딴 민수 장학재단과 어린이 심리치료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냄새나는 조끼도 숨막히는 양복도 입지 않았다.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저기. 손주 민준이가 하늘을 가리켰다. 3년 전 아들 민수가 죽기 직전에 함께 날렸던 그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있었다. 민준이는 6개월 만에 몰라보게 밝고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높이도 난다. 내 아빠가 어릴 때 저 연을 날리다가 저기 저 소나무 꼭대기에 걸어먹었지. 에이, 아빠가요? 거짓말 아니다. 저기 저 나무 저게 내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고. 이 집터가 우리 대성섬유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내 아빠는 이 땅을 지키고 싶어 했어. 김철중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연주를 함께 쥐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3년 전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버지, 민준이, 지켜주세요. 민수야, 보고 있느냐? 내 아들 민준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땅도, 내 아들도, 이 애비가 꼭 지켜냈다. 멀리서 윤 비서가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박혜진 씨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친권은 상실되었고요. 김철중은 보고서를 받아보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박혜진이라는 존재는 지워진 지 오래였다. 됐네. 윤 비서도 이리 와서 연이나 같이 날리세. 바람이 참 좋구먼. 따스한 봄볕 아래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드넓은 땅 위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봤다. 3년간의 지독했던 연극은 막을 내렸고 아들의 마지막 유언은 비로소 완성되었다.